한국은 다 같은 동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미국의 한 대학 강의실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아시아를 30년 넘게 연구한 서양 학자, 그리고 한국 사회를 가장 집요하게 관찰해온 한 교수가 같은 연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질서의 나라, 중국은 생존의 나라.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 그리고 집단주의, 서양 학계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써왔던 이 공식들은 단 하나의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재난, 전쟁, 국가 부도, 팬데믹 같은 위기 속에서 한국, 일본, 중국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연도, 감정도 아닌 수백 년 동안 반복된 행동의 기록, 즉 세계 어디에도 보기 힘든 DNA,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행동의 DNA로 설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국이 왜 빠르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찬가가 아닙니다. 왜 한국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는가? 그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30여 년간의 연구와 두 명의 서양 학자가 마주한 하나의 결론을 공개합니다. 미국 공부의 한명문대안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동아시아 비교사회 연구를 주제로 한 공개 세미나였습니다. 연단에는 두 명의 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30년 넘게 동아시아를 현장에서 연구해온 서양 학자, 에드워드 M. 해링턴 박사. 그는 도쿄, 베이징, 서울을 오가며 직접 살아보고 조사하는 비교문화 연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사회와 집단 행동을 연구해온 샘 리처드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청중은 대부분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주제는 이미 그들에게 익숙했습니다. 동아시아 3국의 국민성 비교,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유교 문화권, 집단주의 사회,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 강의실안 공기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듯한 느슨한 확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연단에 선 서양 학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35년 동안 연구해온 동아시아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할 겁니다. 샘 리처드 교수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연단에 서 있던 해링턴 박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입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또 그 이야기군. 서양 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반응이었습니다. 동아시아는 다 비슷하다. 문화도, 가치도, 행동도 결국 같은 뿌리라는 믿음. 해링턴 박사는 그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35년 전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도 똑같은 반응들을 봤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지 않았고 데이터도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동아시아는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믿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지만 직접 살아보고 수천 명을 인터뷰하고 수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의실이 조금 조용해졌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 결론의 시작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샘 리처드 교수가 그제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의 핵심은 문화가 아니라 행동,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였는가입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연단의 조명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는 아직 아무 자료도 띄워지지 않았지만 샘 리처드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아시아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의 말과 태도를 보고 그 사회를 판단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어떤지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순간은 평상시가 아닙니다. 옆에 서 있던 해링턴 박사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위기 상황입니다. 다시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쟁, 재난, 국가 부도, 전염병. 이런 상황에서는 가르침도, 교육도, 이념도 순식간에 벗겨져 버립니다. 그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남는 건 훈련된 본능과 반복된 행동, 그리고 사회가 축적해온 선택의 방식입니다. 샘 리처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 3국을 같은 질문으로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켰습니다. 질문 하나. 대형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는가? 슬라이드에는 세 나라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나라 모두가 다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펜을 잡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링턴 박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반응은 지침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고 규칙은 무엇인가? 질서를 어기지 않았는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본의 질서는 그럭저럭 유지됩니다. 그리고 혼란도 적은 편입니다. 그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행동은 늦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가 말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질문이 하나로 수렴합니다.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국가와 조직이 먼저 움직이고 나면 사람들도 움직입니다. 통제는 빠르지만 개인의 자발성은 매우 낮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조금씩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링턴 박사가 마지막 나라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이 두 패턴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학생들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지침을 먼저 찾지 않았고 보상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는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많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번의 미담도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이 여러 번 반복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링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 하나만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 시대의 위기를 나란히 놓고 행동만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 바로 2007년 한국 서해안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고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고 검게 뒤덮인 해안선, 사람들로 가득 찬 사진. 123만 명이 동시에 움직인 이유. 2007년 12월 한국 서해안의 작은 어촌에서 사고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원유 약 1만 2천 톤을 실은 유조선에서 기름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해안선은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갯벌, 바위, 어망, 집 앞 마당까지 기름이 들러붙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고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10년, 사실상 회복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판단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고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런 결론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아직 정부 대책이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전국 각지에서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조직도 아니었고 어떠한 지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수만 명이 도착했습니다. 며칠 사이 그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최종 집계된 연인원은 123만 명, 한국 인구 약 5천만 명 중에 40명 중 1명이 그 작은 어촌으로 향했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가 여기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숫자는 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 자발성의 크기가 아니라 속도와 밀도가 비정상적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인원은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숙소도 없었고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또한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차에서 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서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냈습니다. 교통비도 식비도 숙박비도 모두 자기 부담이었습니다. 보상은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어떤 사람은 5번 이상 같은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해링턴 박사가 이 지점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동정도,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행동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은 한국 사회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제서야 이 이야기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는 늘 위기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국제금융시장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는 국가신용등급을 연속으로 강등했고 외신들은 공통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경제 회복에는 최소 10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전망은 비관이라기보다 당시로서는 상식에 가까운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 국가 부도를 겪은 나라들은 대부분 오랜 침체의 시간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합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연쇄도산, 급격한 실업 증가,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해 겨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중산층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리에는 IMF라는 단어가 공포처럼 떠돌았습니다. 이 시점까지의 흐름은 전형적인 국가 실패의 경로입니다. 여기까지라면 이 이야기는 특별할 것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98년 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한 방송사가 조심스럽게 제안 하나를 던졌습니다. 집에 있는 금을 모아 외화를 마련해 보자.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평생 모은 금부치를 자발적으로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 앞 풍경은 이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노인도 있었고 주부도 있었고 갓 실직한 가장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반지를 빼서 창고 위에 올려놓았고 누군가는 아이 돌반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51만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한국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모인 금은 227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2억 달러였습니다. 이 숫자 앞에서 샘 리처드 교수는 해석의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이 사건을 애국심이라는 단어로 정리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애국심은 감정이지만 이건 반복된 행동입니다. 실제로 이 금모으기 운동에는 어떤 법적 강제도 없었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장 사적인 자산을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참여자들의 인터뷰에 가장 많이 등장한 대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이 문장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장면과 정확히 겹칩니다. 태안기름 유출 때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갔던 이유와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해링턴 박사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가 위기 앞에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부담을 나눠 가진 사례는 세계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상환합니다. 3년 8개월 만에 전 세계가 최소 10년을 예상했던 위기를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 수치는 혼자 놓고 보면 놀라운 성공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 리처드 교수는 항상 비교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럼 같은 시기 때 같은 IMF 처방을 받은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만 위기를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 뒤 외환 안정을 이루기까지 약 8년이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며 정치 체제까지 흔들렸고 경제 회복에 10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갔던 중남미 국가들 역시 구조 조정 이후 장기 침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정책은 비슷했지만 긴축, 구조 조정, 시장 개방 등 오히려 한국보다 더 강한 처방을 받은 나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샘 리처드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차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만듭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감내하느냐는 사회의 선택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에서는 IMF 이후 대규모 폭동과 사회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 정부의 불신과 분열이 먼저 나타났으며 반면 한국에서는 불만과 고통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사람들의 행동 방향은 달랐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그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국가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 차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해링턴 박사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정책을 써도 결과가 다른 나라들과 달랐던 이유는 단지 사람들이 버텼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위기 앞에서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더 빨리 작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은 태안과도 닮아 있었고 앞으로 살펴볼 더 오래된 역사와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링턴 박사는 이야기의 시계를 현대에서 과거로 돌렸습니다. 한국의 이 행동들이 1990년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라면 문화적 특성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선택이 수백 년 동안 반복됐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이 구도를 설명하기에 유독 분명했습니다. 한반도는 작은 땅입니다. 도망칠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 강대국의 충돌 지점이자 전쟁의 통로였습니다. 기록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약 2000년 동안 900회가 넘는 외침을 겪었습니다. 평균 56년에 한 번 꼴입니다. 이 환경에서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족 생존의 위기일 것입니다. 1592년 일본의 대규모 침략이 시작됐을 때 조선의 중앙군은 불과 몇 주 만에 붕괴됐습니다. 수도는 함락됐고 왕은 도망쳤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역사는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전개는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청도 없고 명령을 내릴 사람도 없고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었습니다. 농민, 상인, 승려 등 계층과 직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집단이 의병이었습니다. 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정규군이 아니었고 국가가 조직한 부대도 아니었습니다. 무기조차 자비로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체 전투 인력 중 약 20%가 이 자발적 민간 병력들이었습니다. 해링턴 박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까요? 중국의 경우 저항의 비용은 너무 컸습니다. 황제에 대한 반란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했고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는 부당함에 맞서기보다 피하거나 견디는 선택이 합리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왕조가 무너지면 새 왕조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질서가 이어져 왔습니다. 저항은 영웅적 선택이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일본은 또 달랐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천황이 신성한 존재로 인식됐습니다. 위계 질서가 절대적이었고 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민중봉기는 횟수 자체가 적었고 저항보다는 질서 유지를 택하는 문화가 오래 축적되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왕은 하늘의 명을 받은 존재였지만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폐위되거나 반정으로 쫓겨난 왕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권력이 잘못되면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유돼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저항의 빈도를 갈랐습니다. 조선시대 민중봉기 기록은 800회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약 200회, 일본은 100회 남짓이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한국 사회에서 저항이 예외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항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질서를 바로잡는 수단이었습니다. 침묵이 미덕이었던 사회와 행동이 책임이었던 사회는 전혀 다른 DNA를 갖게 됩니다. 이 전통은 현대에 와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독재에 맞섰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으며 권력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위기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이 됐습니다. 태안에서도 IMF에서도 그리고 이후의 수많은 사건에서도 같은 선택이 반복됩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행동 양식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 답을 보여준 사건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2016년 말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큰 균열 앞에 섰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중대한 국정 개입 의혹이 드러나며 사회 전반의 분노와 불신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조건은 세계 어디에서든 폭력 사태로 번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국면을 겪은 나라들에서는 시위가 장기화되며 도시 기능이 마비되거나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반복돼 왔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수개월 동안 연인원 약 1,7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점은 문을 닫지 않았고 공장은 돌아갔으며 집회가 끝난 다음 날 사람들은 다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대규모 집단 행동이 있었지만 행정과 경제는 동시에 유지됐습니다. 서양 학자들이 이 장면을 특이하게 바라본 이유는 숫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집단 행동 이후에도 사회 시스템이 즉시 정상 작동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동선을 만들었고 충돌을 피했으며 집회가 끝난 뒤 공간을 정리했습니다. 분노는 분명했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의 집단 행동은 폭발이 아니라 조정에 가깝다. 저항은 있었지만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없었다. 이 장면은 앞에서 살펴본 역사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당함에는 맞서되 공동체 자체는 유지하는 방식. 이 선택은 특정 세대의 성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행동 양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은 정치적 장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촛불 이후 한국 사회는 오랜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정리되자 사회는 빠르게 다음 단계로 이동했습니다. 경제는 멈추지 않았고 산업은 방향을 바꿨으며 기술과 시스템은 더 빠른 속도로 정비됐습니다. 이 흐름은 과거의 위기에서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IMF 이후 한국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수출 중심 경제로 빠르게 재편되기도 했습니다. 금융 위기 직후 기업과 노동 환경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회복 속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현저히 빨랐습니다. 태양기름 유출 이후에도 지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회복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갈등도 있었고 비용도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위기를 지나며 멈추는 대신 방향을 바꾸는 쪽을 택했습니다. 해링턴 박사는 이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은 위기 이후에 속도가 줄어드는 사회가 아니다. 오히려 구조를 정리한 뒤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이 차이는 자원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조건, 비슷한 정책을 가진 나라들 가운데 이 정도 속도를 보여준 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결국 한국의 회복력은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위기 앞에서 책임을 외부로 미루기보다 사회 내부에서 부담을 나누는 선택. 그 선택이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산업 전환에서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너진 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해링턴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의 선택은 두 나라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일본이 질서를 기다렸고 중국이 상황을 계산했다면 한국은 먼저 움직이는 쪽을 반복해서 선택해 왔습니다. 그 선택이 수백 년 동안 누적되며 한국 사회에는 하나의 뚜렷한 성향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 국가가 흔들릴 때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 달랐고 중국과도 달랐습니다. 같은 동아시아에 있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모든 나라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는 지시를 기다렸고 어떤 사회는 계산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 앞에서 먼저 움직이는 선택을 반복해왔습니다. 이건 정책이나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그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해링턴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랐고 중국과도 달랐습니다. 같은 동아시아에 있었지만 위기 앞에서의 대처 방식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너진 뒤에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30여 년간의 관찰 끝에 도달한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특별한 한 학자의 평가이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결과만 나열하기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 온 선택과 과정에 집중해 우리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